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확진자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마치 지금까지 옛날을 잘못해서 지금 모든 걸 코로나 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가면 기저질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산업구조 개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놔두면 또 바뀌는 게 없습니다. 뉴딜 이야기를 합니다만 뉴딜에 필요한 게 3R 아닙니까? 구호하고 릴리프, 다시 복구하는 리커버리, 그 다음에 개혁이죠. 리폼.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은 거의 첫 번째 R 정도에만 그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은 리폼까지 돼야 되거든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그리고 정부 정책뿐만 아니고 이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예전부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그냥 한마디로 관치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쪽의 학자분들은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돼버려서 이게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둘 다 틀린 겁니다. 사실. 벤처기업 만들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완전 관치경제, 모든 것 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하고 모든 거 다 결정하고 대기업 망하게도 하고 거기서 정치자금 다 받아먹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신자유주의적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합이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게 존재하리라고 외국에서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합니다. 부장을 맡았었던 이재용 대표 말이 이 정부의 혁신은 없었다. 그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혁신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국가주의적인 시각을 버려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이들을 얽매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역할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혁신은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요, 노동 유연성보다 노동 유연 안전성? 그래서 플렉스 시큐리티.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유연성은 플렉서빌리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정성은 시큐리티 아닙니까? 둘 다 필요하니까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 유연성을 만들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절대로 거기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당장 직업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도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노동 유연성도 함께 조금씩 진전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마 그 첫 번째가 저는 지금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을 안정적이고 지금보다 더 대우를 많이 받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총선 때 재난구호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건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근데 선거 표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통합당까지도 다 찬성하는 걸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나름대로 신념과 철학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국가 부채 비율 40%라는 원칙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거 넘으면 안 된다고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비판하다가 지금은 그거 넘는 건 무슨 잘못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설명은 합니다만 전략 자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왕좌왕해 보이고 그것 자체가 미국이나 중국 양쪽 나라로부터 모두 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쪽도 아니게. 그게 보기에 원칙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원칙을 세워 놓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른 나라들, 강대국들 입장에서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냉정한 현실 분석과 원칙 전략 세워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역할이다라는 거. 특히 이런 무역 그리고 산업, 기업이 관련되는 쪽에서는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이 지금 현재 이익도 이익이지만 결국은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보안에 문제가 되면 미국 시장을 잃을 거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기술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겠고, 종합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기업의 판단, 입장을 정부가 존중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을 때는 긴밀하게 서로 소통해가지고 또 활로를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뭐 나라가 먼저 막 앞서 나가서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정보망도 넓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기업들이니까요. 홍콩 보안법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그런 보편적인 가치와 위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와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여기선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이래야지.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사안별로 뭐 손해가 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국가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는 경우는 기업이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의 선택, 판단을 존중하면서 함께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전달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대응 방법, 전략들을 수립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바이두라는 중국의 회사 하나가 3년 동안 AI 엔지니어 10만 명 양성하겠다고 했거든요. 한 회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AI 대학원 전부 다 모아봤자 1년에 4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게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AI 대학원 예산 1,000억 됐는데 얼마 전에 MIT에서 AI 대학원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서 1조 원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요. 한 대학보다 우리나라 전체가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 양성이 얼마나 시급하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거는 결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못합니다. 데이터 중에 핵심이 정부 데이터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정부 데이터를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데이터청 만든다고 하고 뭐 야당에서도 찬성한다고 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정부 데이터 공개 같은 걸 하려면 각 부처들이 말을 듣게 총리실에서 하든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부처 바로 밑에 하나의 단독 청 하나 있으면 그걸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희생양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잘 안 되면 거기에서 청장 자르는 정도? 그냥 세월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은 완전히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답은 다 있습니다. 이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과거만 파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걸 모르고 옛날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기술 R&D에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50대입니다만
지금 50대가 활약하는 것에 비해서 30, 40대가 너무 이런 능력을 발휘할 기회들이 적은 사회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런 사회를 만든 50대 한 사람이니까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30, 40대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사실 지금 50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다른 사회보다 더 심합니다. 사회는 그래도 30, 40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임원들의 나이가 갈수록 젊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잘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권이 모든 그런 권력을 다 가지고 군림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치권이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죠.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도 있었으니까 그 아이젠하워 재단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 또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카이스트 교수 때 가르쳤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 육성하고 양성하고 청년들 교육시키는 거, 저는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요청이 오면 강연을 다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마도 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여러 가지로 깨달은 점이 많아서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에 근거한 판단, 그 다음에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 자체도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냥 인기 영합주의적인 이미지 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문제 해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독일을 이렇게 지금의 유럽 제1의 국가로 끌어올린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의 실력 차이가 이렇게 뚜렷해질 거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지 정치보다 문제 해결 정치가 돋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과는 달리 인기 영합주의 정치가 오히려 극성을 부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극복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라고 보면 이제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왔나요? 끝 무렵 가면 그때야말로 그냥 인기 영합주의나 또는 순간적인 이미지 정치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내게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